시간 흔적의 역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인데요. 한 해를 되돌아보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때 되면 이제 무슨 다사다난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임 기자는 올해 어땠어요? 올해 한 해를 정리해 보면은 아주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애 키우느라고 네.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뭐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뭐 저 요새 그 병을 좀 치료하느라고 아주 무진 애를 썼는데 기본적으로 뭐 혈당 조절하느라고 1년 동안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탄수화물 중독이라 그럴까요? 늘 뭘 먹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배고픔을 몰랐던 그런 거였는데 그 요즘은 이제 늘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식이요법 때문에. 그래서 뭐 집에서는 그 평생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될 때가 있냐, 위장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임 기자도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 앞에 있는 최영민 PD도 올해 아주 그 큰일을 겪었죠. 고비를 겪었는데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술도 좀 자주 하고 아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왜 괜찮다 그러네요. 네,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을 텐데 이거 끝나고 병원을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뭐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올해는 정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선임 기자 일을 하면서 뭐 역사 쪽 컬럼을 쓰다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사회 에디터라는 직함을 맡게 됐는데 뭐 4월 16일 날 아주 그 전 국민을 경악해 만든 어떤 그런 세월호 참사가 뭐 일어났고요. 그 여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정치권에서 얼마 전에 무슨 세월호 3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처리를 했지만 그 가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큰 사고가 났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그런 것도 잠깐 의문이고요. 네. 처음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왜 호들갑을 떨잖아요. 네. 지금 어떤가 지금 와갖고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 뭐 엊그저께도 또 뭐 사고 하나 났죠? 아 여객선이요? 예, 원양어선. 예, 원양어선 침몰을 해가지고 비슷한 사고가 또 12월까지 계속 뭐 일어나는데요. 뭐 이 재난의 해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뭐 하여튼 뭐 어제도 보니까는 뭐 기상 뭐 악화에도 무리한 조업을 했고 또 선박이 또 노후화가 됐고 뭐 36년이 됐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배수 불량이 되고 뭐 이런 4시간 동안 퇴선 명령을 안 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또 문제가 뭐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좀 진상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하여튼 문제가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월 16일이 참 아득했던 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잊혀지면서 또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네. 좀 세월호뿐만 아니라 유난히 이변이 많았던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뭐 때 아닌 운석이 떨어지고 황충, 메뚜기 떼가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땅이 꺼지고 싱크홀도 있었죠. 또 환풍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가 이제 이와 같은 사고, 참사 뭐 이런 재변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옛날 지도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옛날 지도자들의 대처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대책회의를 열어서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하고 향후 대책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고 지금처럼 그랬을까요? 예, 뭐 과연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아무래도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예, 뭐 세월호를 능가하거나 뭐 버금가는 그런 대형 참사가요. 실록에도 종종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1403년 태종 3년 때인데요. 그 경상도 조은선이라는 게 이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뭐 서울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예. 그 34척이 침몰을 해갖고 선원 1000여 명이 수장을 당하고 뭐 쌀 만석이 뭐 바다에 가라앉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11년 뒤인 1414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라도 조은선이 또 침몰을 하면서 200여 명이 또 익사 실종을 하고 곡식도 5,800석이 수장이 되고 또 효종 때인데 1650년에는 또 뭐 전라도 해안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 전함들이 이제 거센 비바람에 뭐 이렇게 침몰해가지고 1000여 명이나 되는 아주 아까운 고귀한 뭐 이 병사들이 또 죽었다 그럽니다. 이때 또 진도 군수도 익사를 했다 그럽니다.
아, 정말 끔찍한 네, 사고였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2,200명에서 1,000명이 수장됐다고 하니까요. 무엇이 잘못돼서 일어난 사고였는지. 보통 사고가 나면 인재냐 천재냐를 놓고 원인 규명을 하고 대부분 인재로 판명나기 일쑤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앞에 말씀드린 뭐 사고도 예외 없이 이제 인재라고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1414년 사고를 보면 실록에 나옵니다. 사고 원인이 나오는데 태종 임금이 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원래 조은선은 원래는 4월에 배를 띄워가지고 5월에 서울에 도착하도록 이제 그 일정을 짜는 게 원칙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6월에서 9월까지 10월까지는 뭐 태풍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곤란하고 보통 태가 왜 최근에 왜 태안반도 그 충청도 태안에서 왜 무슨 조선시대 배라든지 고려시대 배가 이렇게 그 발굴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그 해역이 안흥량이라는 해역인데 굉장히 그 아주 험한 해양이거든요. 아, 거기서 네. 이제 많이 그 배가 이렇게 침몰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담당 부서인 호조가 그 전라수군 절제사한테 이제 7월 금음에 배를 띄우고 8월에 이제 서울로 그 세곡을 올려보내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예. 이 또 이 공문을 받은 수군 절제사가 또 이 말도 안 되는 공문 받고도 아무 생각 없이 배를 무리하게 띄워가지고 참사를 빚은 것입니다. 역시 공무원들이 네. 담당 관청이었던 호조나 수군 절제사가 큰 죄를 지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사건뿐만은 아니고요. 아까 그 효종 때 군사훈련 도중에 이제 1,000명 뭐 병사들이 익사한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때도 이제 전남 우수사 이익달이라는 사람이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다고 이제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부하들이 그랬다 그래요. 풍랑이 거세니까 훈련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 이제 이익다리가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강행한 거고요. 그 보고를 들은 효종 임금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서글퍼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익다리라는 사람을 변방에 귀양 조치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대형 참사를 당한 임금들은 어떤 말을 했어요? 예, 이제 1403년 5월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은선 34척이 침몰해 갖고 뭐 선원 1,000명 뭐 쌀 만석 이렇게 수장됐다는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태종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책임은 과인에게 있다라고 이제 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항일을 따져보니까 5월 5일이었는데 예. 그걸 따져보니까 대흉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점쳐 갖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 이 사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풍랑이 굉장히 거센 날이어가지고 배를 띄우면 안 됐는데 바람이 심한 것을 알면서도 출발시킨 것이다. 예. 이것은 백성을 사주로 몰아넣은 것이니까 어찌 과인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태종이 뭐라 그러냐면은 쌀은 아까울 게 없다. 그러나 사람 죽은 건 대단히 불쌍하다. 그 부모 처자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아주 안타까운 그 말을 하게 되고요. 예. 이 사고 역시 인재였거든요. 사고 발생한 3개월 후에 이제 사관원이 상소문을 올리면서 이제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조은선을 띄울 때는 풍랑을 잘 파악을 하고 화물 적재중량을 제대로 감독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간사한 무리한테 맡겨서 선원이 1,000여 명이나 수장되고 쌀이 만석이나 수장됐다. 부모 처자가 하늘을 부르며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월호하고 좀 판박이잖아요. 예. 과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태종이 이 사고를 이제 뭐 전형적인 인재라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부하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깨알 지시 내리고 뭐 이럴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탓이오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전의 임금들은 무슨 참사가 일어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태종처럼 내 탓이오를 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나라 시대 우리 정관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당태종이 정관지치라는 말을 아시죠? 네. 이게 정관 연간이라는 데가 뭐냐면 연호를 이제 군주가 쓰는데 황제는 그래서 정관의 연호를 썼던 시기인데 627년부터 649년 이때가 이제 중국 역사상 매단되는 어떤 태평성대라 그러거든요. 당태종이 네. 그 이 다스렸던 시기인데 이 당태종은 중국 역사에서 성군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628년에 그러니까 정관 2년인데요. 메뚜기 때가 이제 당나라 수도인 장안을 아주 새까맣게 뒤덮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당태종이 황급하게 들에 나갑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를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사람은 곡식으로 살아간다. 너희가 먹어대면 백성이 굶주린다. 나 하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니까 차라리 내 심장을 갉아먹어라. 이렇게 외치면서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돌발 행동인데요? 갑자기 이제 뭐 메뚜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생으로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신들이 삼키지 마세요. 병이 됩니다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이미 늦은 거죠. 네. 그래서 태종이 삼킨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의 재해가 지임한테 옮겨지기를 바라는데 어찌 병을 피하겠느냐. 근데 아주 신기한 건 뭐냐면 태종이 메뚜기를 삼키자마자 거짓말처럼 메뚜기 떼의 재해가 뚝 끊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뭐 옛날 이야기 우화 같은데요. 네. 당태종뿐만이 아니었겠죠. 중국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군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관습의 뿌리가 깊다던데요. 예, 그런 그 군주의 끝판왕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이가 바로 누구냐면 그 우리가 상나라라고 있거든요. 그 네. 뭐 은나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하상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도 굉장히 그 이 우러러보는 그런 그 3대가 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상나라를 세운 탕왕이 기원전 600년에 이제 그 상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탕왕이 나라를 창업하는데 7년간이나 이제 가뭄이 계속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우제를 뭐 지내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탕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제물이 되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카락, 손톱을 자른 다음에 뽕나무 밭, 그 뽕나무 밭을 우리가 상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6가지 자책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절제하지 못해 문란해진 것입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어 공공해진 것입니까? 궁궐이 너무 화려한 것입니까? 궁궐 여인들의 청탁에 빠져 내가 미혹된 게 아닙니까?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 아닙니까? 아첨하는 무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6가지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네. 뭐 이런 6가지 자책을 이제 상림육책이라 그래가지고 뽕나무 밭에서 6가지 자책을 했다 그래서 네. 상림육책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자책을 한 후에 금방 이제 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뿌리고 수천리의 땅을 적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송나라 태종 그 나중에 네. 이제 송나라 태종도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하니까 모두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내 몸을 불살라서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메뚜기 떼가 죽었다 그러죠. 메뚜기 때 피해가 엄청난가 본데요. 뭐 저 펄벅의 대지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쳐 있다가 부채꼴처럼 퍼지면서 하늘을 덮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잎사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황무지로 돌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 삼국사기나 조선왕조 실력을 봐도 메뚜기 떼가 벼이삭을 빨아먹어 모두 말라 죽었고 백성들이 농사철을 잃어 구휼미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 도둑떼가 창궐했다. 백성들이 모여 울부짖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비단 메뚜기 때뿐만 아니라 다른 이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올해 또 무슨 저 우리나라에 또 때 아닌 운석이 또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예. 옛 기록에도 이제 운석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또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면 명종때 일인데 이제 1563년에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꼴이 나는 제비 같았다. 나르는 제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땅이 떨어질 때 그 소리가 나고 연기가 생겼다. 땅 속에 뭐 한 10척 정도가 들어갔는데 모양은 돌 같았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672년에 보면 영천군에 돌덩어리가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대포 소리가 났다. 네. 돌의 크기는 한 말과 같고 무게는 뭐 36군이나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짐승 발자국 같은 흔적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짐승 발가락 같은 흔적.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보였을 텐데요. 예, 운석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인용하는 중국 고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춘추 시대 그 노나라의 역사서죠. 춘추. 네. 그 거기에 희공 16년조의 기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원전 644년에 송나라에 돌이 5개가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춘추를 보면은 돌이 떨어졌다. 그걸는 의미라는 게 뭐냐면 서군이거든. 서군. 그렇죠. 우리가 표현을 예. 하면 서군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늘이 돌을 떨어뜨렸다는 뜻의 운석이라고 거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두고서 이제 후에 송나라 유학자인 정자라는 분이 뭐라고 뭐 흥미롭게 해석을 하냐면은 춘추가 돌이 떨어졌다는 뜻의 서군이라고 하지 않고 돌을 떨어뜨렸다는 뜻의 운석이라고 표현한 뜻이 있다. 그 운석을 사람의 잘못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운석을 땅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려고 돌을 떨어뜨렸다는 의미에서 서군이 아니라 운석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 메뚜기 때나 운석이 떨어질 때 또 지진이 일어날 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임은 사람이고 사람의 최고 자리에 있는 군주가 책임을 짓는다는 것인데요. 물론 조선의 임금들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조선판 세월호 참사 때 태종이 말했던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조선 임금들도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당나라 태종, 뭐 상나라 탕왕, 아까 얘기했던 송나라 태종 고사를 계속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제 반성을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영조가 메뚜기 떼가 출몰하니까 뭐라 하냐면 과인은 늙어서 당태종처럼 하지 못하겠구나라면서 이제 한탄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레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정성이 없는 임금, 그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임금이 불러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부덕을 한탄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심지어 이제 조선의 이대왕이죠. 정종. 종종. 정종은 뭐라 하냐면 메뚜기 떼가 출몰한 거는 나의 부덕이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 이방원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선의의 교서를 이제 내주고 물러나는데요. 이 물론 이제 메뚜기 떼만 때문에 이제 그 선의 교서를 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중에 하나 이유를 메뚜기 떼 출몰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자 지존이라는 임금이 왜 이렇게 재난에 민감했을까요? 예, 성호의 이게 성호 사설을 보면은 그 천지문 제2편에 있거든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임금은 지극히 높지만 임금 위에 하늘이 있다.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백성이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의 책임이 모두 백성을 잘못 다스린 군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호사설에서 이제 멋진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이변이 생길 때 임금이 두려워하고 이변이 없을 때도 두려워하게 되면 이변이 변해서 상서라는 말이 상서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 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임금이 늘 겸손하고 늘 스스로를 닦으면 나쁜 조짐조차 상스럽게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 멋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신하들부터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유명한 그 표현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제 부여시대 우리의 네. 뭐 조상이죠. 여기 보면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그리고 이제 오곡이 이제 연글지 않으면 임금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뭐 죽임을 당했다 이런 삼국지 위서 통일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도 대단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는데 임금이 이제 대책을 잘 안 세우고 시원치 않으면 이제 반성하라고 막 질책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임금 때였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종 인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정으로 둘 다 네. 등극을 해서 그런지 신하들이 닥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중종 시대에 이제 극심한 가뭄, 메뚜기 떼 뭐 이런 게 습격을 하게 되고 또 뭐 눈과 우박이 뭐 계절을 어기면서까지 이제 네. 쏟아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임금의 자문기관이죠. 홍문관에서 나서 갖고 임금을 다그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이다. 하늘이 사랑하는 것은 임금이다. 잦은 궤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늘을 두려워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총명을 넓히고 그동안의 과실을 거울 삼아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세요. 정실 인사를 삼가하시고 스스로 반성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인조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이제 기상이변이 한 2년간이나 계속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문관이 역시 임금을 질타하게 되는데요. 위로는 하늘의 노여움을 사고 민심을 잃어 재난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초심을 잃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고 또 예전에 패습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이렇게 뭐 닥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대사원인 강석계라는 분이 또 꾸짖는데 어떻게 보면 듣기에도 좀 딱할 지경으로 꾸짖어요. 뭐라 그러냐면 전하의 덕과 정치가 부족한 탓입니다. 전하가 즉위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불행히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법도도 없어지고 인사가 엉망진창입니다. 관료들은 시간만 보내고 앉아갖고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원망이 터지고 하늘의 노여움을 사는 겁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심할 정도로 이렇게 닥달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발언이 나오면 국기문란데. 국기문란. 진짜 엄청난 발언인데요. 대단한 질타네요. 무작정 다그치기만 했어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뭐 그래서 이제 국기문란 소리를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이제 임금을 몰아세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 재변이 일어나는 거는 전하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늘이 전하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면 절대 이런 경고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부디 마음을 다듬고 풍화를 돈독히 하고 그러면 화가 복으로 바뀔 수가 있고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수성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공부수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몸과 마음을 닦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기문란죄를 안 받았네요. 근데 그거를 나름 또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또 이게 또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참 좋은 신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임금도 정말 좋은 임금이었을 것 같고. 천하의 폭군이라고 하는 연산군에게도 바른 말을 올린 신하가 있었다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497년의 일인데 예조판 참판 김재신이라는 분인데요. 당시에 이제 천재지변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와 복은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네. 이 서경이라는 거 경전을 보면 오로지 덕이 하늘을 감도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헛된 거칠애를 물리치시고 참된 덕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연산군이 또 이 김재신의 충언을 받고 감탄사를 연발하고도 뭐라 그러냐면 그냥 듣고 넘길 말이 아니다. 아랫 내용을 한 통으로 잘 정서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만약 연산군이 김재신의 말을 계속 듣고 그랬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만인의 망고의 폭군이라는 소리 안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왜 안 들었을까요? 옛 사람들은 다른 재변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고 여겼다는데요.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이변은 하늘이 사람에게 내리는 조짐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수 허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7세기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원이라는 책을 쓰는데 요상에 이런 부분 나옵니다. 이 책이 뭐냐면 하늘과 자연의 현상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이제 네. 섞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일식의 경우는 이제 그 남녀의 비정상적인 육체 관계를 하늘이 견책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예기에다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기라는 게 이제 유교 경전인데요. 그리고 월식은 뭐냐? 부인이 유순한 덕을 갖추지 않아서 남녀간 잠자리가 알맞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역시 예기에 나오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무슨 이런 뭐 여자가 문제가 되는 그런 네. 게 아니라 네. 늘 조심하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른 재변을 두고도 해석을 내렸을 텐데 황사는 어떻게 봤어요? 예, 그 한나라 사상가라고 이제 중에 경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기원전 한 1세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역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무가 생긴 거, 그러니까 누런 그 안개, 네. 안개가 생긴 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누렇다는 것은 누렇고 탁한 기운이 천하에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훌륭한 사람의 진출을 가로막고 도를 끊었기 때문에 후사를 잇지 못하는 재앙이 생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전이라는 책은 그 황사가 훌륭한 사람의 기용을 막고 결과적으로 이제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나는 뭐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혜성이 출현한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성이라고 있는데 불길한 별이 21개인데 그 첫 번째가 혜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혜성 중에서도 이제 꼴이 없는 혜성이 가장 나쁘다고 하는데 나쁜 기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별이다 이런 관념이 짙었습니다. 서리하고 눈, 우박은요? 예, 그 중국 송나라 시대 호황국이 이제 엮었다는 춘추 호시전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흩어지면 서리와 눈이 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나쁜 기운이 되어 흑비와 우박이 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특히 우박은 음기가 양기를 위협하고 신하가 군주를 침범하는 기상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2011년에 우면산이 무너진 일이 있었는데 만약 산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조선시대에는 해석을 했었어요? 그 소인배를 등용을 하게 되면 이제 산이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네. 역전이 뭐라 그랬냐면은 소인이 득세하면 그 요망한 기운이 산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음이 양 위로 올라가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면산 붕괴라는 게 이제 소인들의 득세 때문에 발생한 인재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재난별로 다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홍수는 어땠어요? 예, 정사를 멋대로 농단하는 자의 재앙은 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은 곧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제 역전에 또 나오는데요. 네. 이 밖에도 이제 진서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상을 공경하지 않고 정치의 법령이 적절치 않으면 폭우가 쏟아진다. 강물이 범람을 성읍이 무너지며 사람들이 빠져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중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한나라 시대. 네. 그분이 뭐냐면 유학의 국교화를 이룬 분인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근심하고 원망하면 큰 물이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부역이 많고 세금이 무거운 경우에도 그 견책으로 강과 바다가 범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진은요? 역전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땅이 갈라지는 것은 신하의 마음이 이반돼 가지고 윗사람을 따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음이 양이 올라서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겪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변이 다 군주의 탓이라고 하니 참 지도자는 못해먹는 자리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즐겨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순자의 왕제라는 데 나오는 얘기인데요.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제 책이나 뭐 그 블로그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 한문이 나오는데요.
물은 백성을 얘기를 하고 그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민심이잖아요. 예. 배는 군주를 일컫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독거리고 하는 군주는 뜰 수 있지만은 네. 만약에 민심을 잃은 군주는 언제든지 민심에 의해서 뒤집힌다. 뒤집힐 수 있다라는 네. 무시무시한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백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표현이고요. 선조임금이 또 이게 1603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부덕해갖고 전쟁을 2번이나 치렀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계기월식 이런 게 또 많이 있었나 봐요. 흉사가 막 잇따르니까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노여움은 더욱 더해가고 있다. 별이 떨어지고 돌이 옮겨가고 막 이런 놀라운 두려운 재변이 거듭 일어나고 있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도 이런 변이가 자꾸 일어났었는데 결국 이제 큰 환란을 부르고 말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더 모르겠다. 왕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데 민심이 이와 같으니까 어찌 나의 부덕한 서치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유명한 이민위천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네. 이민위천을 해야지 된다는 표현인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걸 자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건 사고만 일어나면 모두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욕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대명천재 과학적인 잣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뭐 한결같이 뭐 지도자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한 일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 왜 그러냐. 그럼 당태종은 왜 메뚜기를 생으로 삼켰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상나라 탕왕은 왜 손톱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뭐 이래서 기도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송태종은 왜 그 뭐 몸을 태우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뭐 태종 임금은 왜 또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이제 나자 이렇게 책임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인조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못난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인조조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재변이라는 거는 까닭없이 생기지가 않고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하늘이 높고 높아서 위에 있지만 감동이 있으면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스로 반성을 하고 몸을 닦고 정성을 다해서 이 정치 임한다 그러면 재변조차도 상스럽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새삼 역사는 배우는 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올해 들어서 재변이 사실 이어졌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세월호 참사에다가 뭐 월식 일식 뭐 메뚜기 때 뭐 황사 뭐 운석까지 떨어지고 뭐 그러는데요. 하늘의 뜻을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공구수성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실록에. 네. 그러니까 공구수성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가 뭐 과연 있었는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네. 다음 주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요? 이 임금의 질병을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해동이 유순이라고 하고 또 망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 이분이 또 앉아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갖가지 병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뭐 비만, 당뇨병, 두통, 이질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앉아 있는 종합병원이다.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앉아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정조 같은 경우 일중독에 빠져갖고 이제 불면증 뭐 이런 게 있었고 화병에 걸린 분들도 많고 광해군 같은 경우는 신하들 때문에 네. 말 안 되는 신하들 때문에 아주 그냥 스트레스 화병까지 걸리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조선 임금들 그들의 번뇌, 질병, 고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세종이 얼마나 많은 병에 걸렸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